내 소설은 질문 같다. 11년 동안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했습니다. 일간지 기자 시절 마지막으로 직함 무엇이었나요? 평기자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진급이 늦어요. 13년 차쯤 차장이 되는데요. 한 1, 2년 더 다녔으면 차장 직함을 달았겠죠. 기자 장강명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기자로서 재능이 특출했던 것 같진 않은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밖에서 주는 상은 대여섯 개쯤 타고 회사 안에서 주는 상은 매년 한두 개씩 꼭 받은 것 같아요. 일간지 기자의 스케줄은 상상 초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겠죠? 사회부, 정치부, 산업부에 각각 3, 4년씩 있었습니다. 일명 스트레이트 부서라 불리는 곳들인데 그 안에서도 출입처 따라 노동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제일 센 곳이 검찰, 경찰, 정당인데 그 세 곳을 다 돌았습니다. 소위 내근 부서라 불리는 곳과 다르게 밖에 나가 노가다 하는 느낌이었죠. 지금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땐 참 열심히 했어요. 배운 것도 많았고요. 기사와 소설 쓸 때의 취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자였다면 안 만날 사람을 만나거나 안 물어볼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 다르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런 걸 기자가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누굴 만났냐, 언제 만났냐, 돈 받았냐, 안 받았냐. 대체로 이런 걸 궁금해하죠. 제가 속했던 부서 특성상 플레이어들을 주로 만나기도 했고요. 일간지의 뉴스 가치는 앞으로 영향을 미칠 일들에 초점을 맞춰 정해지니까요. 급식 비리 사건을 취재한다 치면 급식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급식 비리를 조사하는 교육청 감사 담당자를 만나죠. 그런데 소설을 쓸 땐 그 급식 먹는 학생들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 먹었는지 먹으면서 뭘 느꼈는지 이런 걸 부르니 포인트도 달라지죠. 기본은 같아요. 취재 드리는 품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요. 일간지 기자일 땐 취재한 내용의 90% 이상을 버릴 때가 많았죠. 그때도 힘들게 취재했습니다. 보통 사회부나 정치부에서 취재하는 대상들 대부분이 기자를 증오하니까요. 지금은 취재한 내용을 여러 작품에 많이 활용하니까 기자 시절에 비교하면 그리 품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아요. 11년간 기자로 산 일이 자연스레 소설가로서의 삶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소재 찾는 일이요. 일간지 기자는 일주일 단위로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취재 아이템으로 뭘 내야 할지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죠. 특히 사회부 시절에 사회 주변 현상을 살펴보면서 훈련을 많이 했었죠. 의미가 있는데 내가 쓸 수 있을지 판단하는 일, 그리고 실력을 가늠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간 장강명이라는 소설가가 풀어낸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나 사회 현상을 밀도 있게 담고 있는데요. 원래 사회가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었나요? 혹은 일간지 기자로서 일할 때의 역량이 소설로 옮겨왔기 때문일까요? 둘 다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자 일을 더 좋아했어요. 기자 면접 볼 때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면 사회에 관심이 있고 변화를 그 중심에서 지켜보고 싶다라고 대답했었고요. 저한테 테마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소나 시스템, 앞으로도 계속 그 주제에 시선을 둘 것 같고요. 자연스레 제가 쓰는 소설에도 그러한 제 시선이 투영되겠죠. 저는 소설을 쓸 때도 사건이 일어나는 주변 상황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사람의 내면보다는 그 사람에 가해지는 일에 관심이 큽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라는 사람이 제가 속한 환경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독자들이 소설을 끝까지 읽고 결말을 확인한 뒤 가지게 될 마음에 대해 의식하나요? 약간 의식합니다. 저는 제 소설이 질문 같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는 질문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 한국이 싫어서는 한국 사회 살 한국 사회 살만해를 묻는 말이에요. 답을 저도 모르니까 이제 진짜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인공. 개나의 대답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읽고 나서 각자 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계몽적으로 쓸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 댓글 문화 이대로 놔둬도 돼? 아니지 않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해? 이런 것들이죠. 아마 죽을 때까지 저 또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겠지만 질문은 점점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을 듯해요. 제 소설 보면 말미에서 주인공들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럼 내가 답을 찾아보겠다 내지는 답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와 같은 다짐을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흑백으로 절단하기 어렵다. 이곳에서 저곳에도 각자의 사장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을 소설로 드러내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지 하고 회색 지대에 멈추기를 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 알바생 자르기를 예로 들자면 알바생 행위의 해고를 선택하는 정규직 노동자 은영에게도 사정은 있다. 그렇다고 은영의 선택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소설이 시작할 때 은영과 해고를 선택한 후 은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소설 초반 은영은 자신의 계급성에 심각하게 매몰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은영은 중산층 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으로 해미를 재단한다. 이를 통해 은영은 얄팍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이 된다. 이런 보통의 우리가 회색 분자가 된다. 그 상태로 가만히 머무른다면 사람은 더 깊이 가라앉게 된다. 지금 우리는 비록 회색지대에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밝음은 분명히 존재한다. 각자의 사정은 있지만 어찌됐든 밝음은 지대로 나가려 해야 한다. 가만히 머무른다면 결국 타락하고 만다. 영감은 늘 쏟아져 내리고 있다. 어떤 면에서 소설가와 철학가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인간과 세계가 어떠한지 되새기는 작업을 통해 나름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당신이 소설로 그리고 싶은 세계는 어떠한가요? 제가 보는 세상은 회색이에요. 선악의 대결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좋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연이 뒤섞여 있고 약간의 허무함은 있어요. 결국엔 다 죽을 것이고 내세 같은 것도 없고 반드시 역사가 심판한다거나 정의가 이긴다든가 여론이 한데로 모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하는 의미가 있으면 좋겠고 그걸 찾으려는 사람들이 관심이 커요. 누군가의 악의 때문이든 불운 때문이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휩쓸려 마냥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살면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길이 갑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고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세계 구조 자체가 그러하니 구원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독특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 알베르 카미를 비롯한 실존주의 작가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인데요. 패스트가 끝나도 다시 패스트가 찾아온다는 것이 소설 패스트의 결말이거든요. 좋은 비유를 카미가 다 써먹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예컨대 산 정상까지 바위를 굴리면 결국엔 바위가 떨어져요. 절대로 산 정상 위에 바위를 세워놓을 수 없죠. 바위를 위로 올리는 것이 내 임무이자 자세라고 해도 실은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밑바닥에 바위를 두고 대굴대굴 굴려도 좋고 올리면 뭐해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 하나 뭐라 할 사람 없는데 굳이 그걸 올리려는 사람들, 제가 소설로 말하려는 세상 또한 이 사람들이 바위를 올리려 하는 시도와 같은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약간의 위안은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살만한 세상, 이런 건 소설가로서의 저와는 분리된 것 같아요. 소설가 장강명과 시민 장강명은 분리돼 있고 소설가 장강명이 그러하듯 시민 장강명도 윤리가 있는데 그것이 소설가 장강명의 윤리하고는 달라요. 시민 장강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 장강명은 너무 단순하고 명쾌해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 인권이 중요하다. 볼테르와 같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겁니다. 시민 장강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없고요. 그게 무너져서 문제라고 보죠. 21세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부르카를 강요하는 문화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반대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다양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요. 여성 할례가 문화 다양성 존중의 대상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바라보는 소설가 장강명은 문학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요? 1970에서 1980년대 독재 정권 시절에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요구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와 소설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문학, 민중문학, 운동권 문학이라고 해도 좋을 것들을 쓰는 작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위로도 받았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도 좋고 투쟁도 좋은데 낮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퇴근길에 가로등 불빛 보면 왠지 공허한 거예요. 이 기분이 대체 뭔지 말해주는 시와 소설들. 그때 무라카미, 하루키와 왕자메이가 등장해서 수많은 젊은이를 강타했죠. 그런 내면을 이야기하는 소설들이 한 세대를 풍미한 것 같고 지금의 독자들은 다른 걸 궁금해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예컨대 페미니즘이나 부조리가 쌓일 대로 쌓인 한국의 노동현실 같은 문제들이요. 미생이나 송곳 같은 웹툰이 순발력 있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제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저 또한 이전에 소재로 잘 다루지 않았던 당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제가 기자 출신이라 센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장난스럽게 월급 사실주의 작가라고 이름을 붙여본 적도 있죠. 저는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도대체 월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신은 에세이에 대한 평가가 높은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3박 5일간 떠난 신혼여행 이야기를 5년 만에 신혼여행으로 출발한 것을 보고 냉장고 속 남는 재료로도 근사한 음식을 만들어낼 줄 아는 요리사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취재 기반으로 작성된 소설은 장면마다 묘사가 세밀하게 놀랐습니다. 늘 소재를 찾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일상이 필요하진 않나요? 그래서 촉각 잘 안 세웁니다. 제가 에세이를 썼던 무렵은 한 장 촉각을 곤두세웠을 때인데요. 이것도 쓸 수 있겠고 저것도 쓸 수 있겠고 전부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신혼여행도 글쓰기 소재 후보군 중 하나였고요. 중간 부분에도 나올 거예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훗날 그 메모를 보니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지 못해서 쓰질 못하겠다고요. 쓰면 또 쓰겠는데 굳이 뭐 이러면서 포기한 내용이 하드디스크 폴더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소설가 지망생 중에 영감을 어디에서 얻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영감은 늘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대답해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저건 뭐지 했던 것들. 그 질문들 계속 생각하다 보면 쓸거리가 된다고 답을 드려요. 써야 할 사람은 써야 한다. 5년 만에 신혼여행에 묘사되는 부모님은 근엄하긴 해도 하고자 하는 일을 굳고 말리는 타입은 아니셨으리라 짐작된다. 당신은 어떤 아이였나요? 부모님이 근엄하고 말리는 스타일인데 제가 말린다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큰 사고 없이 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요. 큰 사고 없이 잘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다지 모험심이 큰 성격은 아니었나 봅니다. 속으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의미 있는 두세 번의 경험이 있는데요. 신문사 들어가겠다고 건설회사 때려치웠을 때, 지금의 아내가 연애 시절 호주로 유학 갔을 때, 소설가가 되어 신문사를 그만둘 때,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지금의 장강명이 만들어졌고, 그때마다 제 고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면 10년 만에 한 번씩 튀는 스타일 같아요. 소설가로서 장강명이 꿈꾸는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소설가로서 제 성공은 간단한데요. 좋은 작품입니다. 잊히지 않는 작품. 아, 이런 것 하나 썼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딱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마음을 울리는 모범이 되는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이 베스트셀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작품을 써야겠다. 희미하게나마 생각해둔 주제의 의식이 있나요? 야심 있는 소설가들이라면 다 있죠. 그런데 작품 내용보다는 제게 남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쓰는 글이 어떤 면에서는 나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퇴보해요. 기본적으로 쓰면 쓸수록 필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센스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글 쓰는 일도 머리로 하는 작업인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총기도 사라지겠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보다 확실히 센스는 떨어졌고 이렇게 조금씩 시대와 어긋나다 보면 꼰대가 되겠죠. 물론 죽을 때까지 글 쓰고 싶지만 제 실력이 정점에 이르는 전성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언제일까 생각해보다 세계문학 전집 뒤에 실린 작가 연표를 들춰보면서 작가마다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불리는 것을 마지막에 출간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걸 찾아봤어요. 특히 요절하지 않은 작가들이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과 1984년을 쓴 게 지금 제 나이보다 젊을 때거든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쓸 무렵 이미 한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인과 바다로 재평가를 받은 것이 53세 때였어요. 존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를 쓰고 불만의 겨울이라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썼는데 그때가 59세였죠.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것도 59살이었고요.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도 높아졌고 요즘 50대가 옛날 40대라고들 하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적어도 60대 중반까지 현역으로 집중해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앞으로 한 20년 남았습니다. 아무리 빨리 쓴다고 해도 장편소설 한 편 완성하는데 1년 정도 걸려요. 한 편 쓸 때마다 제가 더 잘 쓸 수 있다고 가정하면 기회가 20번쯤 남은 셈이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싶어요. 이번에 잡서 소설가 편 섭외로 국내 출판 시장을 리서치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해외 작가 에이전트와 저자 그리고 국내 작가 에이전트 및 출판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한국이 좀 특이해서 그렇죠. 작가 에이전트도 이제 막 생기는 추세고요. 블루송 크리에이티브와 네이버 웹툰 매니지먼트 두 곳이 있죠. 두 개의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해외 에이전트에서 하는 일과 차이가 있어요. 블루송 크리에이티브나 네이버 웹툰 매니지먼트는 일종의 계약 대행 일을 합니다. 그에 반해 해외 에이전트는 각자 지망생에게 원고를 받아 출판사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나아가 작가의 모든 것을 관리하죠. 물론 해외는 출판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겠지만요. 제임스 패터슨이 브리슨 피터보다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 소설가나 출판업계에 필요한 직무인데 정량화가 덜 된 작업은 무엇이 있다고 보나요? 영화계처럼 현재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상황을 집계하는 출판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해요. 2021년까지 출판 유통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저작권이나 2차 저작권 같은 문제도 예컨대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노동자 같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출판업계도 비슷한 기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사용처에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독자 수도 확실치 않은 문예지나 단행본 제작을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쓰이고 있어요. 독자가 조금이라도 읽을 것 같으면 요새는 텀블벅으로 책을 만들잖아요. 텀블벅이 안 되면 본인 돈으로 책을 낼 수 있는 시기에 단행본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 일에 반대합니다. 물론 학술서적 만드는데 지원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요. 출판 유통 시스템과 법률적 조언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데 써야지 돈을 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죠. 출판사들끼리 서로의 수익이나 판매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요? 상장이 돼 있거나 기업 공개를 하는 회사들은 공시하니까 연말에 매출이나 업계 순위가 대략적으로 나와요. 출간 부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곳에서 분석을 합니다. 해마다 소설이 얼마나 출간됐다고 서점에서 확인을 할 거고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그 통계에 잡히지 않을 테고 책 한 권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 서점은 자기네 서점에서 몇 권씩 팔렸는지만 알겠죠. 저는 현재까지 제 책 산자들이 정확히 몇 권이나 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출판사의 민음사가 책의 출고량은 파악하고 있겠죠. 하지만 몇 권이 독자 집에 있는지 매대에 놓여 있는지 창고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편의점 같으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렸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겠죠. 애초에 출판 산업이 소자본 비즈니스라서 이런 상황이겠지만요. 제가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한국 20대 단행본 출판사의 매출액을 다 합쳐도 CJ ENM 미디어 부문 분기 매출액에 못 미쳐요. 20대 출판사의 매출액을 다 합치면 몇천억 원 규모인데 CJ ENM 미디어 부분의 1년 매출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법에 관한 진솔한 글이 담긴 책. 밥벌이로서의 글쓰기에서는 작가라는 직업도 일종의 브랜딩이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이에 공감하나요? 공감은 합니다. 다만 작가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치면 브랜딩이나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게 원천 기술이에요. 중소기업도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가 큽니다. 동네 식당도 김밥과 떡볶이
잡기만 파는 곳과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은 달라요. 작가에게 원천 기술은 결국 원고입니다. 제가 소설가가 됐을 때 어느 분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다른 예비 작가에게 조언한다면 작품이 깡패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블렌딩 샘플, PR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좋은 작품만 쓰면 된다고요. 한편으로 그것이 작가의 축복 같기도 해요. 어떤 조직에 속해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특히 자신이 팀장이 아니라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작가는 자기가 좋은 작품만 쓰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작가로서 현실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꾸준히 현실과의 접점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전업 작가가 되는데 부정적이에요. 분명히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현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해본 뒤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왜 소설을 읽어야 할까요? 제가 기자를 하다가 소설가가 되니까 알겠어요. 타인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확실히 소설의 힘입니다. 소설.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올린다는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남편을 보험살인으로 죽이는 이야기예요. 불륜인 커플이 사랑해요. 돈도 없고 남편만 죽이면 인생 필 것 같다. 나쁜 생각이죠. 기자나 판사로선 명쾌하게 이 커플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역삼각형 기법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보험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이를 어떻게 했다고 자백했다. 그 사연을 기사로 쓴다면 글 아래에 광화문에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불의의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런데 소설을 읽으면 진짜 변명거리가 없는 두 남녀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광화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까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은 대목들이 있어요. 둘이서 도망도 가보려고 했고 헤어져 보려고도 했는데 잘 안 돼요. 도망가서 히치하이크를 하는데 차도 참 안 잡히고요.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그려지는데 그건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도 넣지 못하고 기사에도 쓰지 못하는 사연이에요. 왜 하필 그때 차가 안 잡히고 왜 이 컵으로 이토록 가난한 걸까? 어떻게 해서 이 둘이 대도시로 도망간 대로 또 근근히 아르바이트나 해서 먹고 살고 싸우기나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정이 그려지고 이건 소설로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겠구나. 절대로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어느 순간 연민하게 되죠. 그건 소설 말고 다른 분야가 해내지 못한 일 같아요. 명문대 졸업, 국내 3대 신문사 기자, 그리고 소설가로서 성공적인 데뷔 등 원했던 말을 모두 잃은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소 허무하다는 말과 달리 타인의 삶에 대한 연민 섞인 시선을 오랜 기간 취해온 문학의 영향력 때문일까요? 제가 되게 안 풀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를 읽다 감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앞서 이야기가 나온 18세기 계몽주의 혁명을 18세기 인도주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의하면 17세기 유럽에서 서간체 소설이 크게 유행을 했고 바로 그 일이 18세기 인도주의 혁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저같이 소설 쓰는 사람이 보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한 태역 군인이 하녀의 삶을 다룬 소설을 읽고 크게 감동을 해서 그 작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쏟아본 적은 처음이라면서요. 그 군인처럼 살면서 하녀를 많이 만나본 사람도 하녀의 삶을 구구절절하게 쓴 소설을 보고 난 뒤에야 그 삶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 소설로 접하게 전하는 몰랐다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생각이 간접적으로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 좋습니다. 저 또한 이런 글을 쓰고 싶고요. 좋은 소설가가 될 수 있는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작가 지망생들이 제게 사인해 달라고 하면 써야 할 사람은 써야 한다는 구절에 함께 적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었는데요. 아마 예비 소설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내가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일 거예요. 바늘구멍처럼 좁은 길을 통과해서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다들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솔직한 말로 요즘 시대에 소설가가 되겠다고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한 사람이 애초에 소설을 써서 부자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소설에 대한 애정 때문이겠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애정을 버릴 순 없어요. 그럴 바에야 그냥 써버리는 게 낫죠. 저를 보러 강연에 오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책의 인터뷰를 찾아볼 사람이라면 이미 써야 하는 사람이에요. 써야 하는 사람이면 출구를 찾지 말고 써야죠. 저를 소설이라는 세계로 이끈 매체는 부모님 책상이에요. 부모님이 책을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어머니는 소설을 많이 읽으시고 아버지는 비소설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야 자식도 책을 많이 읽는 것 같고요. 부모님 댁에 가면 책이 우리 집에 서너 배쯤 있어요. 두 분 모두 수준 높은 독서가라 어려운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요. 덕분에 저도 어릴 때부터 어려운 책 읽는 훈련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데 아버지도 저만큼 TV를 안 보시거든요. 아마 태어나서 드라마 한 번도 안 보지 않으셨을까. 이게 뭐지의 날들 김기창 소설가 발단 2014년 초 소설을 쓰는 것이 삶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는 게 좀 비루하게 느껴질 때였고 하던 일이 기우뚱거린 탓에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소설이었을까? 지금도 모르겠다.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으리라 짐작만 한다. 정답이 없다는 것, 부대 비용이 오로지 시간이고 타인과의 대면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길다는 점에서 삶과 가장 유사한 장르라는 것, 이런 이유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책상에 앉았고 노트북을 펼쳤다. 이게 뭐지? 이틀 동안 고작 서너 줄 썼다. 신혼 첫날 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깃든 신부가 된 기분이었다. 허망하고 허탈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 싶었다. 3일째에는 그 서너 줄마저 삭제했다. 누가 소설을 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어서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대책이 필요했다. 석 달 뒤쯤이 마감인 문학공모전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표 출판사의 대표적인 문학공모전이었다. 이것을 심리적 동의으로 삼고 물리적 의미로 여기자 싶었다. 스스로를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려 노력했다. 다시 모니터 속 백지를 마주하고 앉았다. 첫 페이지부터 자전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굴곡이 크지 않은 삶을 살았고 내면의 섬세함이 남다른 편도 아니었다. 소설가 지망생의 주인공인 소설, 영화감독 지망생의 주인공인 영화는 지루하다 못해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학과 출신답게 문제의식의 크기를 늘리고 싶었다. 죽음, 이보다 더 큰 주제는 없었다. 죽음을 소재로 한 논문과 책을 읽고 기사를 검색했다. 마침내 핵심 키워드를 찾았고 고독사 캐릭터와 소설 속 공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고독사를 떠올리면 쉽게 붙잡히는 인물과 돈의 이미지는 다 걷어내려 했다. 그건 신문 사회면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상상력이 멸종위기 동물 1급 수준으로 희귀해져 있었다. 20대의 리비도가 내 상상력의 90%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두 번째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전개.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사진을 보기 시작했다. 인물사진, 풍경사진, 건축사진 등 사진을 찍기 위해 돌아다니기도 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찍고 고르면서 장면을 구성하고 스토리를 퍼올렸다. 그뿐 아니라 서술의 각도와 깊이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3인칭으로 쓰인 기존 소설들을 찾아 읽었다. 시간적 거리가 꽤 있고 정확한 근거는 모르지만 찬사를 받고 있는 예전 작가들의 소설 위주로 읽었다. 소설의 내용과 형식이 추상의 구상으로 바뀌어 갔다. 몇 가지 윤곽이 잡힌 것이다. 먼저 주인공 혼자 사는 노인으로 하되 부유하게 노인들 고유의 너그러움과 여유, 현명함이 부지하게 그렇지만 취향은 제법 까탈스럽게 말과 행동의 유쾌함과 불쾌함의 경계를 오가게 설명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나를 주인공에게 투영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소설 속 노인을 나의 페르소나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노인은 노인이고 나는 나여야 했다. 후구적 이야기란 소설의 정의처럼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 컸다. 두 번째 캐릭터 이름,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어울리지 않았다. 독특한 이름은 너무 오글거리거나 너무 투박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고민하다가 주인공은 이름 없이 그냥 노인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캐릭터 두 명에게는 이름을 붙였다.
노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세 번째 결말, 추측 가능하지만 여운이 길게 남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기발한 반전이 잘 나가는 소설과 영화의 핵심 요소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반전 따위는 싣고 싶지 않았다. 고독사라는 소재에 어울리는 장치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간결하되 페르소스와 유머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하에 첫 문장을 쓰고 첫 문단을 마무리했다. 뭔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틀을 잡아놓으니 필요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이 얼추 구분되면서 이후부터 진도가 빠르게 나아갔다. 매일 쓸 때마다 이미 쓴 것을 다시 읽으며 고쳐갔음에도 일부를 끝냈는데 5일이나 걸렸다.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다. 6일째에는 1부 전체를 수정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기만 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다시 맞닥뜨렸다. 이게 뭐지? 위기.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 적어도 1부 끝부분에는 2부를 읽고 싶게 만드는 전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 대사와 대사 사이의 묘사도 엉성했다. 몰입감을 저하시키고 페이지 생김새를 별도로 만드는 것 같았다.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쓰자니 속이 쓰렸다. 써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아까웠다. 어떻게든 활용하기로 하고 따로 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다. 목표는 두 가지였다. 사건의 창출과 효율적 문장. 아침 일찍 일어나 쓰는 것을 습관화했다. 온종일 소설에만 집중하며 긴장감을 불어넣을 사건과 신선한 비어들을 떠올리고자 노력했고 대사와 대사 사이의 묘사를 빼고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구성하고자 했다. 2부, 3부, 4부, 5부 쭉쭉 뻗어나가며 이야기의 끝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분량도 거의 다 채운 것 같았다. 뿌듯한 마음으로 한글 프로그램의 문서 통계를 확인했다. 280매, 이게 뭐지? 절정으로 향해 가는 중인데 280매라니, 230매를 써야 한다니. 엉덩이가 철판처럼 납작해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도리가 없었다. 매 문단마다 살을 붙였다. 따로 저장해둔 파일을 불러와 곳곳에 심었다. 캐릭터에 더 급히 들어가려 했고 플롯을 중충적으로 쌓으려 노력했다. 한 달 뒤쯤 500매가 넘는 초고를 완성했다. 그런데 문득 싸한 느낌이 들었다. 노인과 젊은 여성이 주인공인 기존에 발표되고 영화로까지 제작된 한국 소설 중 하나와 여러모로 유사한 것이 아닐까 의심되었다. 허겁지겁 소설을 찾아 읽었다. 다행히 담고 싶지 않은 문제와 취향에 맞지 않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문장을 수정하고 문단을 다시 나누고 전체 틀을 흔들고 비틀면서 원고를 다듬었다. 공모 마감 당일 점심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으로 제목을 정하고 편지와 본문을 인쇄했다. 원고를 우편으로 보내는 석 달 뒤쯤 연락을 받았다. 작가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표지를 빼놓고 보내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그렇게 첫 소설 모나코가 책으로 나왔다. 신문사 인터뷰를 서너 번 했고 방송 출연도 했다. 호평 가득한 리뷰가 올라오고 주변에서도 재밌게 읽었다며 연락이 왔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만 남은 듯했다. 그런데 이게 뭐지? 그의 베스트셀러와 화제의 소설 속 주인공은 모나코와 노인이 아니라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과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알란이었다. 아, 저놈의 노인네. 근 2년 동안 맨 앞줄에 섰다. 모나코는 베스트셀러 코너에 자리 잡지 못한 채 대형 서점 벽면 서가의 외로에 꽂히는 신세로 전락했다. 슬픈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세웠던 기준조차 부서져 있었다. 뒤늦게 모나코를 읽은 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노인 딱 너던데? 말투가 너랑 똑같던데? 부인했지만 한 가지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는 모나코 속 노인처럼 고독해졌다. 소설 판매량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구두 수준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 다음 작품을 계약하자고 선뜻 나선 출판사도 영상화를 위한 판권을 사겠다는 제작사의 연락도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 나는 짙은 고독 속에서 다음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나름의 포부를 세웠다. 공간 3부작을 써보기로. 또 위기. 두 번째 장편 소설을 1년 반 만에 완성한 후 출판사에 보냈다. 길 위에서처럼 여정이 곧 플롯이 되는 이른바 로드노블이었다. 꼭 써보고 싶던 형식과 내용의 소설이었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한 달쯤 후 답변이 왔다. 이런저런 것을 수정하면 더 좋은 소설이 될 것 같다는 희망찬 내용이었다. 이게 뭐지? 계약하자는 말이 없었다. 소모 징크스 같은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를 집념을
가지고 쓴 작품이었다. 차를 끌고 소설 속 인물의 여정을 2번이나 따라갔고 취재도 열심히 했다. 친구네 별장에 틀어박혀 마지막 2주 동안 원고만 다듬기로 했다.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고가 함량 미달이라는 판단에 나올 8할 이상 동의를 했다는 점이었다. 소설을 쓰는 것이 삶을 무너뜨리는 꽤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삶이 실존적 의미로 충만하고 경제적으로도 불만이 없으려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더해서 수명마저 단축되는 듯했다.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2갈래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이미 써놓은 소설의 함량을 끌어올리는 것, 다른 하나는 새로운 소설에 착수하는 것. 2갈래라고는 했지만 길 떠나는 방식은 같았다. 무엇이든 쓰는 것, 써보고 싶은 이야기에 먼저 매달렸으니 이번에는 잘 쓸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싶었다.